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 중심지 용산에 국제 업무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이제 용산으로 옮기면서 용산 시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산 개발을 오세훈 시장이 구상한 게 2008년 뭐 정도 되니까 아마 십수년도 더 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올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뭐 한 건 아닌 것 같고, 또 대통령 또한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된다는 걸 전제해서 집무실을 옮긴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인연인지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용산 개발이 용산의 이제 집무실 이전이 사실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죠. 최근 그 갤럽 조사에 보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이 한 56%, 뭐 찬성은 한 3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 해가지고 용산 시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지,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국정 방향과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산 시대라 부를 만한 그런 국가적 비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산 개발도 지금 이미 지자체로부터는 수도권 쏠림만 더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된 그 동대문 DDP도 보면 주말에 가면 아주 썰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개발할 당시에는 세계적인 그 패션 전시장이라는 비전을 걸고 건립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세계적인 금융사를 여의도로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라는 비전 아래 IFC를 조성을 했는데, 사실 IFC는 지금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주 근사한 쇼핑몰 정도의 이미지가 더 강하죠. 그래서 사실 그 개발 프로젝트가 다 당초 취지인 국제라는 그 명분을 잃어버리고 국내용으로 전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용산 개발도 그냥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에 그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용산 시대, 용산 사무실 이전, 용산 시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용산 개발, 용산이 이제 국제 허브가 돼서 국제 업무지구가 돼서 정말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주제입니다. 사실 이 두 개 프로젝트가 각각 일어났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 프로젝트가 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몸같이 하나의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제 업무지구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서울의 모습을 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서울은 사실 세계 10대 경제 규모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수도로서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OECD 국가에서 보면 FDI가 가장 낮은 최저 수준의 그다음에 또 이제 만성적으로 그 관광 적자가 있는, 즉 국제사회에 돈과 인재가 거의 안 들어오는 그런 이 가장 세계화가 안 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자원 배분을 경쟁하는, 그야말로 수도 지방 경제를 이끌어주는 수도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는 패권 도시로 지금 전락이 돼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도시국가를 할 수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 같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영토 내에 그 밀집도보다도 인구 밀도가 2배나 더 높은 아주 기형적으로 팽창이 돼서 초과밀 포화 도시가 돼 있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용산 시대를 선언한 우리 국가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보면, 사실 우리 국가는 지금 그 대외적으로 국가 경제가 뭐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서고 이렇게 부상을 하는데, 국내적으로 들어오면 국민 경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괴리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이게 결국은 이제 양극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불황인 가운데도 뭐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재 우리 국가의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거는
not bad란 말입니다.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10년 후에 OECD 전망을 보면은 최저입니다. 성장, 미래 잠재 성장률 전망이 최저인데, 자,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온 나라가 지금 반도체를 하고, 뭐 중국 굴기해서 이제 중국도 무역 적자가 나니까 굉장히 이제 뭐 중국 포비아를 나타내고, 뭐 이러지만 코스피가 사실 또 굉장히 이제 이 정체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다 바로 이런 어떤 이 현재 경제 성장과 미래의 어떤 전망관, 즉, 한국의 미래는 이미 피크아웃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국제사회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이제 생긴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국방력이나 또는 경제력, 이런 종합 국력을 보면은 사실 그 대한민국의 인구 사이즈를 보면 이미 상당한 그 강국 그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이 미중 갈등 또 어떤 이런 대외적인 여건에는 아주 그 싱가포르나 이런 약소국, 베트남 같은 그런 약소국들보다도 훨씬 더 휘둘립니다. 그런 어떤 또 괴리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대외적인 어떤 우리의 위상이나 이런 영향력이 국력에 걸맞지 않게 낮고 이 대외 정세에 따라서 하고 쉽게 휘둘리는 것은 결국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핸디캡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프라블럼이 아니고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그 프라블럼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해법 중에서 찾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딜레마라는 것은 기존의 해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어떤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딜레마들이 우리는 개방형 통상경제이기 때문에 다 국제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책의 기조들이 국내 표를 의식해서 전부 국내 중심의 정책이 우선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제2의 쇄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 3대 그 개혁 과제를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내세웠는데, 사실 이 3대 개혁은 국민이 먹고 사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계약에 비하면 굉장히 후차적입니다. 사실 이런 세 가지 분야가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럼 이제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아니, 지금 산업구조개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바이오다, 뭐 배터리다, 뭐 해서 첨단으로 가고 있고, 즉, 더 프리미엄한 제품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산업 고도화로 가는 게 아니냐. 또는 주력 산업이 좀 침체됐으니까 이제는 이걸 대체할 어떤 포트폴리오 대체 산업,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상품 제조 수출이라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작 우리가 좀 우리의 경제 산업 체제를 들여다보면은 보다 근본적인 픽처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일본이 한 2.7배 정도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액이 일본의 90%까지 육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출이 무역이 한 1조 불 정도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1조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 달러를 수출과 수입으로 돌리면서 겨우 2%, 3% 성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엄청난 박리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박리다매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3만 5천 불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장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국민들이 많고 이런 꼴이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뭐 당장 중국하고의 무역 적자도 난다는데, 이런 시대에 이런 과도하게 달러에 노출되어 있는 경제 체제가 지속 가능할 거냐. 이제 그런 질문 하나 또 던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탄소 중립 시대인데, 지금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하는 것만큼 탄소 배출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게 앞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을 하면은 이게 뭐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수출 낙수 효과가 떨어지면서 대기업들에 의한 성장은, 국가적인 성장은 되지만 실제 국내의 낙수 효과를 받아서 하던 이 내수 경제는 오히려 더 이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더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양극화가 확대되는 체제에서 성장만 하면 이게 되느냐?
이런 펀더멘탈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산업 구조를 본다 이러면 우리 산업의 지금 구조 개혁을 한다 하면서 포트폴리오 대체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는 무슨 첨단 산업으로 고도화한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당면한 딜레마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체제가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장 국가에서 벗어나라.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먹고 사는 그 우리 고도 성장기 때의 경제 체제를 왜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 우리 원숭이가 먹이를 주려고 딱 구멍에다 넣었는데 손을 움켜줘서 못 빼냅니다. 지금 우리가 딱 요 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포비아가 있죠. 그러면서 이 손을 못 넣는 거예요. 이 상품 제조 수출이라는 손만 놓으면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품 제조 수출이 아니면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여기에 대한 답이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시대가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가 이제 용산 개발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도록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요람,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아시아의 경제허브, 윤복합 국제도시라는 비전을 내놓았죠. 그런데 사실 이 용산 개발이 용산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서울의 비전 전체를 담을 수 있어야만 국제업무지구로서 성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 서울의 비전이라는 게 뭐냐? 비포 애프터가 뭐냐? 지금 현재는 사실은 서울의 경제 엔진은 지방의 경제 성장을 빨아당기는 직접 효과로 팽창된 서울특별시거든요. 국내 특별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글로벌 직접 효과를 누리는 국제허브 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제업무지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은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공간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환경 요건이 구축된 그런 글로벌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 국내 도시의 환경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지방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그야말로 국가 관문으로서의 수도. 즉, 국제 자본이 들어오고 인재가 들어오면은 이 국가 서울을 관문으로 해서 지방으로 번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대표 도시의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미래 서울의 비전을 담고 있는 우리 국가의 용산 시대의 비전은 그럼 뭐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로벌 코리아입니다. 지금도 글로벌 코리아가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럼 비포 애프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상품을 제조해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였다면, 즉 아웃바운드로 나가서 달러를 끄집어 들여왔다면 이제부터는 국제사회에서 자본과 돈이 서울로 들어오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국제허브 국가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까지는 소수 대기업,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가서 일감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낙수 효과를 우리 국내 경제가 누렸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 컸던 우리 중소기업 국민 누구나가 소수기업, 소수 엘리트만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나가 또 우리 중소기업 누구나가 해외로 나가서 뭔가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글로벌화 시대. 이러고 이제 바뀌는 거죠. 소수에서 다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는 그런 공장 국가, 즉 선수에서 이제는 다른 국가들을 코칭하고 멘토링하면서 다른 국가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우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본사 국가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제 역할, 즉 이번에 이제 중추국가 비전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중추적인 그 역할이 뭐냐? 결국은 글로벌 산업 수도다. 그리고 그 글로벌 산업 수도의 중심이 뭐냐? 바로 서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산업 수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난 60년간 한국이 경제 개발을 해오면서 이 산업 수도가 울산이 산업 수도 역할은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지구촌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수도,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뉴 서울이 정말 국제사회의 돈과 인재가 모이는 그런 국제허브로 도약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투자 환경을 혁신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투자 환경을 얘기를 하느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FDI 외자 투자는 대한민국의 강한 제조를 보고 제조 설비 투자 중심으로 우리 투자가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제조 거점의 매력을 잃으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투자 불모지대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이번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대한민국의 국내 투자 불모지대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그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설비 중심 투자에서 무형 자산의 첨단 지식 서비스 기반의 연구소 중심의 투자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 그럼 이걸 그냥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국제업무지구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세 가지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해외 일감이 늘어나면서 국내 본사 조직도 늘어나고 이제 본사 일감이 늘어나는 거죠. 연구개발 조직도 늘어나고 하면서 뭐 국제업무지구에 더 많은 사무실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이제 R&D 설비도 필요하고 하는 거는 뭐 그건 이제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투자 매력을 해외 글로벌 기업에다가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새로운 투자 매력이라는 게 과연 뭘까? 제조 거점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제조 기술과 그다음에 또 특히 그 응용과 상용 R&D에 아주 그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잘 아시는 그 한류가 지금 세계적으로 또 불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다른 나라가 가지지 않은 매우 다양한 업종과 다수의 글로벌 대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대한민국이 또 거기다 추가로 해가지고 한 5천만 정도 되는 이 아주 고학력의 지식 소비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5천만이라는 건 사실 큰 시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제의 규모가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진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신산업과 신기술을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테스트 마켓이라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우리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찾아가지고 다른 이제 글로벌 개도국이나 이런 데로 진출하는데 최적 파트너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의 대기업 이런 걸 활용해갖고 대한민국이 신산업과 신기술의 테스트 마켓, 그 다음에 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 이런 두 가지의 투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제업무지구가 유치를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포지션이 선진국과 후진국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경제국가입니다. 이 경제국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선진국의 기술과 개발도상국의 기술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개발도상국들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과거에 일본 기술을 앞당기려고 일본에다 많은 연구소를 지었듯이 적정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적정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많은 R&D 투자, 즉 글로벌 연구단지가 국제업무지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투자 유치를 이제 했는데, 이 투자의 흐름을 바꾸는 것, 즉 제조 거점 설비 투자에서 무형자산 지식 서비스 투자로 바꾸는데 물꼬를 트는 게 뭐냐면 글로벌 뉴딜입니다. 글로벌 뉴딜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글로벌로 우리 국내 것을 아웃하고 또 외부 것을 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인데, 지금 대기업들이 그 해외 투자 러시를 이루고 있죠. 이게 지금 공급망 재편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또 대형 인프라 수조, 뭐 제놈시티라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대형 우크라 또 재건 사업 이런 대형 이제 그 수주들이 있는데, 이런 인프라 개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국내 문제, 즉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 국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을 세계 곳곳에 펼쳐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이 여러 국가들과의 연결성을 극대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기본 토대가 돼야 투자가 이제 들어올 수가 이제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글로벌 뉴딜을 우리가 대기업 주도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유치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인재 허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글로벌 기업의 이제 허브가 되는데, 서울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 인력들의 60%가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국내 그 교포들도 사실 서울로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매력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당겨올 수 있느냐는 저는 이것 역시 대기업의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 이게 뭐냐면 대기업이라는 거는 글로벌에도 다양한 사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내도 물론 사업장이 있죠. 그렇다면 삼성, SK, LG, 현대와 같은 글로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마이크로 대학원을 지금 국내에 있는 기업들과 연합을 해서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삼성 반도체 대학원 또는 뭐 LG 전장 대학원, 뭐 SK 무슨 뭐 IT, 뭐 ICT 대학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해외 유수 대학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신기술과 신사업에 어드레스하고 있는 기술 과학 학과들이 많습니다. 아주 바이오 이런 뭐 바이오 최첨단을 하고 있는 뭐 샌프란시스코의 어디 무슨 대학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아주 첨단 과학 기술 학과를 한국에 있는 성균관대, 서울대, 연대 이런 데다 유치를 해서 대기업의 이름으로 유치해서 협업학과를 마이크로 대학원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졸업한 인력들은 해외 그 자국의 사업장에 취직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국내 사업장에 취직을 시키는 이런 어떤 외국 학생들에 대한 고용 기회를 확장을 시켜줘야 우수 인재들이 몰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으면 570만인데 그 중에 약 170만이 즉 30% 정도 되는 인력이 외국 주재원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 몇 프로는 되겠습니까? 뭐 아마 1%도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인재 유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게 사실은 관광 입국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 입국은 제가 다준다 연구소에 이미 아마 관광 입국이라는 주제로 별도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뉴 서울이 서경인 수도권을 통합해서 글로벌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 즉 이거는 글로벌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면 글로벌 인재들이 살고 싶은 그 도시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 또한 경기 플러스 서울 업그레이드 전략이라는 주제로 다준다 연구소의 별도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용산이 사실은 우리 서울의 아주 지리적으로 가장 중심 지역이고 또 뭐 우연히 된지 모르지만 대통령실 자체가 또 용산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제업무지구 안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위치한다. 이 자체가 벌써 굉장한 상징성을 갖는답니다. 엘리제궁에 있는 그 지역 내에 외국 기업이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그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의도도 좋고 뭐 또 어디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뭐 이렇게 국제업무지구와 대통령실이 결합이 된 건 아니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용산이 가장 상징성이 높다.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서울의 국제업무지구로서 포지셔닝을 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인 파워가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메시지는 그냥 국제업무지구라는 하나의 부동산 개발건이 아니라 수도 서울을 정말 국제도시로 만들면서 대한민국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자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데 국제업무지구 하나의 시금석이 돼야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게 동과 인재가 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이 글로벌 대기업망을 이용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경인을 통합해서 광역화를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수도 정도가 되게끔 글로벌 메가시티를 해야 북경과 상해와 동경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지금 윤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레벨에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서울시 내에 아마 용산 개발을 하면서 투자청을 별도로 둬가지고 외자 유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에도 아마 중앙정부에도 외자 투자청이 있을 거고 서울시도 투자청이 있는데 이것을 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기업을 끌어들이려면 사실 대기업들의 본사가 다 지금 서울시에 있죠. 행정적으로는 서울시에 있지만 그 대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와 그 다음에 이제 차제 요번에 그 민간 주도 성장을 하면서 뭔가 민간 협의체를 발족을 한다고 하니까 정부의 민간 협의체와 서울시와 뭐 이런 것이 같이 이래 삼각 편대가 돼서 가장 근사한 조직이 있다 이러면은
싱가포르의 EDB 조직 같은 그런 EDB 조직 같은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그런 조직이 용산 개발의 백업 또는 뒤에 어떤 그 세력으로 조직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서울시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도니까요. 국가의 일이니까. 네. 역시 뭐 좋은 질문이죠. 송도도 사실은 국제 도시를 표방을 하고 뭐 국제 업무 지구를 표방하고는 했는데 송도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뭐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거기도 이제 뭐 송도도 바이오 단지라든지 국제학교 같은 게 이제 유출해서 어느 정도 글로벌하게 먼저 사실은 서울보다는 더 앞서는 나갔지만 용산이라는 그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서울의 가장 한가운데에 위치했다는 그 상징성 그리고 그 속에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그야말로 이 통째로 국제화시키고 국제 허브화시키는 어떤 상징성은 송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송도를 뭐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송도는 송도대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국제 도시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서울 내에 어떤 그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 업무지구 이런 것이 하나쯤 갖추어지는 것은 저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그래야 그에 걸맞는 용산 시대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송도로 입주하려는 글로벌 기업보다는 서울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사실 서경인 통합을 한다는 것도 수원시에 외국계 기업이 투자한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수원, 서울의 인천, 서울의 성남, 서울의 분당은 전혀 다르거든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을지로를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상품 제조 수출이라 했는데, 그 상품 제조 수출이라는 게, 그 양산 제조만 뭐 예를 들면 TV를 만든다, 자동차를 만든다, 이제 그런 양산 제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제철 산업으로 보면 조강, 조선 산업으로 보면 건조, 또 건설 산업으로 보면 시공, 또 섬유 산업으로 보면 봉제, 뭐 이제 이런 이제 상품 제조 수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요번에 우리가 그 대우조선 그 하청 노동자들 이제 건도 있었지만 인력도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청년 세대들이 이런 일을 원하지 않거든요. 다 이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인데 우리가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제조도 이게 뭐 귀천이 뭐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귀천을 뭐 따질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 대학 교육을 안 받고 만약에 중고등학교 교육 정도만 받았다면 우리가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지금 뭐 이 3D, 뿌리 산업, 그런데 가는 게 기술자 자체가 이제 영광스러운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바뀐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걸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산업으로 우리는 옮겨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어떤 저런 여기 동대문에도 가면 아직 봉제 소상공인들이 거의 한 12만 정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이 업종들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그러면 우리 국가가 이분들한테 계속 그러면은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돈 더 넣는 것밖에 지금 이제 다음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은퇴한 분들 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 영세 중소기업 이분들이 우리나라 풀뿌리 경제거든요. 민생 경제를 이 몸통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이 무슨 뭐 스타 벤처 뭐 몇 개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80%, 90%의 중소기업들은 전통 중소기업, 즉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달려있는 뿌리 기업들, 플러스 이제 그 영세한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 업종을 계속 대한민국 국내에서 영위할 수 있게끔 국가가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이분들의 기술과 업종을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냐? 그 시장이 어디냐? 저는 그게 국제사회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GDP 5천 불 대 업종이 있었고, 10,000 불 대 업종이 있었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바로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 이 은퇴 장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기술 노하우,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의 업종과 기술이 대한민국 국내에는 그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지만 글로벌하게 나가면 그걸 플랫폼화 만들어지게만 준다 이러면 현지에서는 굉장히 환영받는 업종들이라는 거죠. 자기 그 산업 발전 단계에 맞는 것들이 그걸 우리가 조직화 시켜서 사업장화 시켜서 그분들한테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못 만들어줘서 그런 거지. 너네들이 알아서 하면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 세대의 그 수준, 지식 수준과 그 기대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산업이 한 단계 올라가야 되고 그 산업이 한 단계 올라가는데 국내에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다. 그 답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첨단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배터리가 있는데 그거는 소수 기업들이 하는 거라 이거죠. 그 소수 기업들이 하는데 지금 반도체를 온 국가가 달려들고 있지만 반도체 대한민국 생태계 전체 고용 인력이 10만 명이 안 됩니다. 2,700만을 취업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렇다면 그 소수 산업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던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걸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5천만, 3만 5천 불의 GDP를 더 4만 불로 키우고 5만 불로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 다수의 국민과 다수의 중소기업 업종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용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저는 대한민국 국내에는 없고 해외에 있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국제사회에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진출할 기회를 주면 거기서 얼마든지 그 기술을 보람있게 활용해서 새로운 성장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글로벌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글로벌화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업종과 기술, 우리 다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업종과 기술을 글로벌하게 나가서 용처를 찾아서 현지에도 기여하고 우리도 기여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산업 수도가 된다는 거죠. 서울에서 열심히 물건 만들어가지고 서울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 마산, 부산에서 막 사업장, 산업단지에서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팔려가지고 그 부가 서울로 몰린 게 수도 서울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여러 사업장을 만들어가지고 펼치면 우리 베트남 같은 나라가 만약에 30개 있다. 전혀 다르죠, 대한민국이. 그러면 당연히 베트남에 투자가 들어오죠.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이 있잖아요. 무슨 기업인가? 빈 그룹. 그 빈 그룹이 대구에 연구 단지를 만들었죠. 연구센터를 한국에 있는 기술들을 흡수하려고.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글로벌로 나가지 않으면 뭐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의 국제화라는 거는 우리 물건을 밖으로 많이 파는 그런 국제화였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국민과 우리 중소기업이 다 같이 나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업종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본사 일감 중심의 지식 서비스로 옮겨가자는 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화가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대학을 용산에다 새로 만든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아닌 거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과 이제 연합을 해서 대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떤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면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은 뭐 석박사 인력 한 60%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체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특정 IT 인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좀 외국 인력들을 이미 인도나 베트남 인력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고급 인력들을 국내에서 들여와서 우리가 육성을 한다면 국내에도 좀 더 잔류를 시킬 수 있고 또 해외에서 더 로열티를 갖고 근무할 수 있게끔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고, 참고로 미국의 해외 유학생이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15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더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충분히 더 많은 그 글로벌 인력들을 우리가 우수 인력들을 지금 우리 한 200명 있습니다만 그냥 뭐 저 생산 쪽, 기능직 쪽에 근무하는 그런 단순 기능직 인력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수한 인재들,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특히 개도국에 있는 우수 인재를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대기업과 연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